안녕하십니까? 의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27번째 범죄자는 인간 쓰레기 조두순에 관한 사건 내용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본 콘텐츠는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데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7번째 인간 쓰레기 조두순 사건. 사실 이번에 이야기할 조두순 사건은 다루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많았던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 다루었던 다른 사건들도 잔인하고 끔찍해서 욕설이 나오는 사건들이었지만 유독 이 사건만은 끔찍함을 넘어서 추했고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글에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본인 역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토악질이 나오는 사건이지만 그래서 더 다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했던 조두순의 얼굴 모습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한겨울 아침 8시 10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교회 앞을 지나서 학교로 향하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에게 조두순이 말을 겁니다. 너 여기 교회 다녀? 아니요. 그러자 조두순은 교회 다녀야지 라고 하면서 A양의 입을 막고 들쳐 안은 채로 교회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조두순은 아이에게 구강선교를 강요했지만 아이가 거부했고요. 그러자 조두순은 아이와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변기에 밀어 넣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이른바 물고문을 가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도 못할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아이를, 그것도 기절을 해서 정신을 잃은 이 아이를 변기에 엎어놓고 수차례 강간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에 부딪히게 됐고 오른쪽 어깨는 심하게 꺾였으며 왼쪽 귀도 짓눌리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은 아이의 성기와 항문까지 찢어지게 만들었고요. 귀에도 사정을 하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미친 짓거리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아이의 엉덩이를 그 더러운 변기물에 그대로 넣었다가 빼기까지 했죠. 어디선가는 뚜러뻥을 이용해서 그 변기가 막혔을 때 뚫는 그걸 이용해서 아이의 음부를 이렇게 잡아 빼서 대장을 밖으로 빼내기까지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판결문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당시 사건 현장 PD수첩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아이의 성기와 항문 사이의 가림막이 훼손되었고 항문과 가략근이 모두 파괴됐으며 장기 역시 급격하게 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친 인간은 그걸로도 부족했던지 변기물을 내린 뒤에 그 옆에 수돗물을 이용해서 아이를 씻기는데 머리와 귀 그리고 성기와 항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아이의 장기가 밑으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눕히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2차례나 더 강간을 했다고 해요. 다시 아이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귀 등에 다량의 물이 들어가서 이 아이는 전반적인 시력 손상, 비강염, 뇌의염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아이를 어쨌든 아이는 목숨은 건졌지만 인공항문을 달고 평생 배변 주머니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게 되었죠.
육체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사건 이후에 보여준 안산 씨의 대처였어요. A양의 아버지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였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안산 씨는 병원비를 지급했는데 보험사에서 이들의 끔찍한 사정을 인정해서 이후에 4천만 원이라는 위로금을 입금하니까 보험금을 입금하니까 안산 씨는 자신들이 지급한 병원비를 반납하라라는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정말 미쳐 돌아가는 거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게다가 원칙적으로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 제외 통보까지 합니다. 거의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죠. A양은 앞으로 평생을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데 안산 씨는 그들의 사정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지원을 끊어버린 겁니다. 결국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산 씨를 비난하자 안산 씨는 그제서야 모든 절차를 철회합니다. 조두순에 대한 재판 역시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두순은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이 아닌 변명에 집중을 했어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가 있었고 나는 A양을 구하러 들어갔던 것이다. 라는 등의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경찰은 수사 시작 57시간 만에 조두순의 지문, 정액, 옷가지에 묻은 혈흔 등을 바탕으로 그를 검거했는데도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자, 조두순의 탄원서 MBC PD수첩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법원은 그가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다라고 하면서 고작 12년 형만을 선고합니다. 이 판사도 이 판결을 할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동 성폭행 악마 형량이 12년 이러면서 이 TV조선 강적들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판사가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왜 나한테만 욕합니까? 라고 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 당시 판결했던 판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7년 5월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와 만나서 실제로 자기가 대화한 내용을 방영했는데 판사는 당시 검사들이 조두순의 변호사 측에서 제시한 만취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판사인 자신이 조두순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해진 형법에 의해서 법정 최고형인 5년에서 3년을 감경해서 12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대체 당시 공판 판사는 대체 누구였는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공판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조두순은 이마저도 형이 지나치게 가중하다라면서 항소를 하죠. 지가 한 짓거리는 생각도 안 하고. 다행히 이 항소는 기각되어서 12년이 확정되었고요.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출소 당시 조두순의 모습,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현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해도 성범죄의 경우는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정신지체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누가 뭐 강제로 술을 먹인 것도 아니고 지들이 좋아서 술을 처먹고
또 약을 처먹고 그랬다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걸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주는 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말이죠. 아무튼 조두순은 출소를 했고요. 출소 당일 남부교도소와 안산보호관찰소, 그리고 조두순의 근거지 주거지 인근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는 하루 1,0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기였음에도 대규모의 인원들이 몰려든 것이죠. 어떤 이는 조두순의 집 가스밸브를 잠궈버리기도 했고요. 어떤 이는 경찰 호송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경찰 호송차에까지 난동을 부릴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조두순은 작년 11월 살던 집의 월세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2022년이죠. 당연히 집주인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새로 계약한 집의 주인 역시 조두순의 부인과 계약 당시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계약이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파기해버렸고, 결국 조두순은 아직도 계약이 만료된 안산시 와동의 빌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조두순이 새로 이사하려고 계약했던 집 근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이 이사를 제지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럼 대체 조두순과 부인은 어디에서 살라는 말이냐라는 자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제시카법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제시카법이라는 건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으로 12살 미만의 12살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게 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거주 제한이 핵심인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게 한다라는 거죠. 법무부는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비록 사후 약방문에 해당하는 격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이거는 제2의 조두순 사라지나 한동훈 언급 제시카법 주목이라는 신문기사의 내용, YTN의 신문기사의 내용을 링크를 걸어놓은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A양과 비슷한 나이의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A양의 부모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라면 진심으로 사적 복수를 감행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꿋꿋하게 참아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화 소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쯤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소원. 참고로 이 영화는 당시 중학생이 된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 가족 모두가 동의를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해요. 피해자 역시 개봉한 뒤에 직접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다고도 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에 콧물에 욕까지 흘러나왔으니까 웬만하면 다른 사람과 보기보다는 혼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가뜩이나 아이들이 줄어들고 귀해진 시대입니다. 다른 모든 범죄가 사라졌으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범죄만큼은 가장 먼저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 내용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에 적합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